소득 성장률이 매년 10%씩 올라가고 투자 수익률을 매년 10%씩 낼 수 있는 사람은 100억 가까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소득을 은행에 저금한 게 아니라 제 증권 계좌에 벌었던 돈을 계속 넣었거든요. 매달 그 500씩 넣었던 게 뭐 10억, 5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 3, 4년 정도였고요.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는 게 보통 어릴 때 어떤 뭐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돈에 대해서 뭔가 갈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저도 약간 그랬었고 혹시 세무사님도 약간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제 같은 동네 친구들이 네. 꽤 오래 전이니까 그 한 동 전체 아파트가 한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근데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확실히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부자였던 것 같고 이제 아파트에 안 사는 친구들은 평범하거나 뭐 좀 네. 가난하거나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였고 이제 아파트 사는 친구들을 보면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도 배우고 또는 저희 동네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이 딱 하나 있었는데 네.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도 배우고 또는 뭐 초등학교 이렇게 한 4, 5학년 가면은 보이스카웃이라는 또 단복을 입고 다니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단 뭐 사실은 어렸을 때는 뭐 50원 100원짜리로 핫도그 하나 사 먹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정도니까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 갈망 네. 그런 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성인이 돼서 제가 돈을 벌고 나서 굉장히 많은 취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네. 이유는 어렸을 때 그런 취미 학원을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난 태권도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커서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사실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럴 정도로 돈에 대한 욕심은 사실은 내가 하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게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해서 저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으려면 사실 욕심을 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갖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지려고 노력을 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어렸을 때 돈 욕심 약간 있었고 그래서 좀 부자 되는데 일조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마음은 다들 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딱 발현이 되면서 실제로 막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그런 마음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떤 그 갈림길의 어떤 그 차이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필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무언가를 내가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게 없어도 되는 거면 네. 없어도 되는 거면 노력하려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스포츠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네. 노력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겠죠. 왜? 스포츠카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좀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당시에도 뭐 좀 가난한 젊은이였고, 근데 이제 아이 임신한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사실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었는데 애가 태어나면 당장 분유 또는 이 단칸방에서 애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될 텐데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또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내가 가장인데 이런 약간 책임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아마도 신입사원 시절 또는 사회초년병 시절에 저는 굉장히 빨리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한 편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라고 했을 때 약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포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냐 없냐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데서. 왜냐하면 저도 지금 뭐 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럼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자기 직원에 대한 책임감 또는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데는 처음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었고 돈이 필요하니까 네.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이거 애아빠로서 노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됐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했을 때 그냥 그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되고 싶어서 좀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나도 애가 있고 나도 가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이게 약간 그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세무사님 약간 둘 다를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사실 제가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을 한 권 쓴 게 있어요. 네. 제가 쓴 책이 한 5권 있는데 주식 관련 책과 뭐 세무 관련 책을 썼는데 제가 만든 부자의 공식이 뭐냐면 내가 벌 수 있는 평생 벌 수 있는 돈은 G 곱하기 R이다라는 걸 제가 G 곱하기 R. 공식화 시켰어요. 네. 사실 부자 되는 공식 중에 뭐 열정
네. 인맥 뭐 근데 사실은 열정 인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누구의 열정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수치화시킬 수 없고 네. 인맥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사기꾼 인맥이었는지 사실은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지하고 R은 이제 지는 그로스의 지라서 성장률이죠. 제 소득 성장률. 그리고 R은 이제 레이트 이율. 그래서 네, 투자 수익률. 그래서 투자 수익률과 소득 성장률이 곱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간단히 예를 들면 내 연봉이 한 3년 동안 매년 한 10%씩 올랐어 평균값으로. 그럼 10이죠 10. 네. 내가 투자를 잘해서 한 5년 동안 매년 10%씩 꾸준히 평균값으로 10%를 냈어. 은행 이자이 뭐 한 3, 4배 5배가 되겠죠. 네. 그럼 10. 10 곱하기 10이죠. 100억입니다. 제 생각에 소득 성장률이 매년 10%씩 올라가고 투자 수익률을 매년 10%씩 낼 수 있는 사람은 100억 가까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예를 들면 임금 상승률이 10%씩 오르는 건 굉장히 높게 오르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네, 물가 상승률 정도니까 한 3%, 4%라고 했을 때 그냥 3이라고 하죠. 3. 네. 투자 수익률. 사실 은행에만 돈을 넣는 분들이 많죠. 네. 은행 이외에 조금 뭐 요즘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뭐 ELS 상품이랄지 이런 거에 좀 넣어서 한 3%라고 잡았을 때 그러면 소득 성장률이 3이고 은행에만 넣어서 3이 투자 수익률이 3이면 3, 3은 9가 되죠. 네. 이제 평생 한 9억 정도 모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소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소득만으로 끝나면 내가 원하는 진짜 부자는 될 수 없으니까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신입사원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가족이 있고 네. 뭐 주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똑같이 있다 쳤을 때 저는 좀 고기를 빨리 먹어본 케이스가 아닌가. 제가 강의 같은 네. 거 할 때 작은 성공이라도 첫 성공이 중요하니까 아, 중요하죠. 제발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이룰 때까지 좀 꾸준히 하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한번 맛을 보면 정말 도파민이 돌면서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남들보다 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분유값은 어떡하지? 열심히 일하니까 기본급 이외에 좀 수당도 꽤 많이 벌게 돼서 보통 직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소득을 은행에 저금한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보통 첫 사회생활을 해서 직업을 가지면 첫 월급을 타면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내복 가게에서 빨간 내복을 사고 부모님 선물 드려야 네.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을 가죠. 은행을 가서 내가 왜 옆에 회사 다니는데 월급이 150인데 한 50짜리 적금 들러왔다. 네, 어떤 네. 적금이 좋냐 하고 그 적금을 쫙 설명을 듣는 게 사실은 신입사원들 10명 중에 9명이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증권계좌에 벌었던 돈을 계속 넣었거든요. 매달. 네. 그게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었고요. 근데 제가 한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돈이 뭐 월급 뭐 아까 말했던 수당을 좀 많이 받아서 뭐 예를 들어 500을 넣고 뭐 이렇게 네. 했을 때 매달 그 500씩 넣었던 게 뭐 예를 들어 1년이면 한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10억, 50억, 1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게 한 3, 4년 정도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성공 또는 첫 단추 그래서 더 자신감이 붙고 이건 진짜 안 하면 바본데 네. 무조건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생각으로 좀 막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초년생이고 이러면 뭐 특별히 뭐 내 주변에 막 주식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주식 투자를 바로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목돈 모아가지고 뭐 해야지 하면서 은행 많이 가는데 아예 은행도 안 가시고 처음에 이제 주식으로 가셨다는 거는 뭐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대한 어떤 계기가 확실히 있으셨나요? 있었죠.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주식을 공부를 다 끝내고 계좌를 만드는 게 좋냐 아니면 계좌를 먼저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냐 네. 두 가지 중간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계좌를 만들 때 실력이 없을 땐 돈을 조금만 넣어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부자에 대한 갈망 꿈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는 단지 쟤는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왜 저거 먹을 돈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한 중학교 뭐 이렇게 갔을 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100조라는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세웠습니다. 네. 연습장에다 맨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100조를 벌지? 쉽더라고요. 100조 버는 게. 네.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일단 2배씩 10번을 하면 네. 1000배가 됩니다. 네네네. 1000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1000배는 100억이거든요. 네. 또 100억이 1000배는 100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진짜 큰 부자가 되려면 2배를 뭐 20번만 하면 되니까 2배를 버는 그 수익률만 찾으면 되겠다. 네. 그게 그때 제 중학생 머리의 해답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직장인이 되거나 뭐 교수님이 되거나 이런 꿈은 꾼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부자가 꿈이었는데 그럼 네. 부자는 직업은 아니니까 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해서 사업 아니면 투자가라는 거는 거의 명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 투자가 이런 개념은 몰랐겠지만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경영학도 배우고 재무관리를 배우고 투자론을 배우고 하면서 굉장히 친숙하게 전공으로서 투자론이나 뭐 심지어 선물옵션 파생 상품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점을 가도 당연히 그런 투자 관련 서적들 보면서 사업보다는 저한테는 투자가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은 약간 사업가로서의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사업가로서의 모델은 사실은 이제 현대그룹의 네, 정주영 뭐 그러면 딱 그 이미지로 이건희. 본다면 네.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나 불도저 같은. 근데 저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막 카리스마 있게 하는 리더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MBTI로 치면 저는 E가 아니고 I거든요. 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사업은 되게 걸림돌이 많겠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또는 서점에서 읽은 투자에 의하면 특히 주식 투자는. 근데 그건 저는 지금까지 공감합니다. 실제 하면서도. 주식 투자는 단 한 사람과도 엮이지 않고 혼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혼자.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부동산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 같아요. 둘 다 아까 말했던 2배를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는 건데 부동산은 아무도 혼자 잘났어도 당장 뭐 중개인을 잘못 만난다거나 뭐 아니면 서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상대방 파트너를 잘못 만난다거나 뭐 어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도 그 방향으로 내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못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은 잘 돼도 내 탓이고 못 돼도 내 탓이고. 근데 딱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첫 직장 다니기 이전에 저는 경영학도로서 뭐 회계학, 재무관리, 통계학 이런 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가 거의 뭐 수치가 100이라면 100이 다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론적인 서적들도 서점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은 상태였어요. 단지 돈만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을 첫 직장을 통해서 기본급에 좀 이렇게 수당도 받으면서 매달 돈을 당연히 자신 있게 돈을 부었고, 근데 실제 해봤는데 예상처럼 너무 저랑 잘 맞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 분석이 맞아 떨어졌을 때 실제 돈으로 수익률로 이렇게 나한테 보답을 주는 상을 주는 그 과정들이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하게 됐어? 쭉 준비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꼭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일 것이다라는. 그러면은 이제 저도 뭐 공감하는 게 저도 부동산을 하면은 다 사람을 다 만나야 되거든요. 뭐가 해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당연히 있고 뭐 임차인을 누굴 맞춰도 뭐 예를 들어 변기가 막혔어요. 뭐 이런 문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주식하면 그런 인간적인 스트레스는 없지만 이게 이제 듣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이제 경영학 나오신 분들도 똑같이 나도 준비가 다 됐지만 주식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나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뭐 제가 뭐 경영학과 나와서가 주식 성공에서 큰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많은 경영학과 학생들 있을 테니까.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고, 근데 결국은 저런 거죠. 주식 투자는 이론과 실전이 딱 반씩 버무려지는 것 같아요. 실전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게 이론적 배경이나 주식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결국 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철학, 주식의 원리, 주식에 대한 개념들 이런 걸 확실히 이해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돼서는 안 되고 당연히 실천적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첫 월급을 타면서부터 또는 그 전에도 살짝 주식 시세판에 관심도 있고 아주 소액으로 뭐 10만 원을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런 경험조차도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IMF라는 걸 사실 겪은 사람과 안 겪은 사람은 큰 차이거든요. 주식판에서.
근데 저는 실제 제가 첫 월급을 타고 주식을 했던 건 IMF 이후였어요. 1999년 초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 97, 98을 저는 어디서 보냈냐면 군대에서 보냈어요. 네. 그래서 딱 IMF 시절에 따뜻한 군대 밥을 먹고 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뭐 병장 월급 무슨 월급 뭐 용돈 뭐 이런 거 합쳐갖고 한 10만 원, 20만 원으로 계좌를 텄던 기억이 나요. 매일매일 주가가 빠져서 막 10만 원이 2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IMF를 적은 돈이지만 제가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약간 간접 경험을 아주 적은 돈으로 한 게 나중에 IMF 직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큰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장에서 번 거 이상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IMF를 한번 겪어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 99년 2000년도의 장세에서 벌었던 돈을 별로 큰 손실 없이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락장에 올 수 있더라는 대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험들 주식시장에서는 책으로는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실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계좌를 두고 참여하면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또는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계속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표현보단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면 책으로 아무리 수영 음파를 배우는 것보다 네. 물에 한번 빠져야 되는 것처럼 계좌를 만들고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있어요. 계좌를 나는 계좌 만든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주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계좌만 만들었기 때문이죠.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안 키우는 그 간접 재미로 그 강영욱 조교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뭐 걔는 훌륭하다 뭐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 마음에 너무 속 드는 말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자신의 강아지를 지도하고 이렇게 케어할 줄 못한다면 그냥 견주일 뿐이지 강아지 보호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계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좌를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냥 누가 살아해서 사고 그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게 반토막이 나서 그냥 갖고 있고 다른 연구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계좌주일 수는 있지만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8분은 계좌주지 투자자는 아닐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네. 부동산도 사실은 이 아까 소제목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부동산 공부를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은 정말 내 집 마련이라는데 적극 공감하죠. 그 이름을 너무 잘 진 게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은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내가 편히 눕고 잘 데가 없으면 안 되고 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월세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뭐 돈이 있어서 월세를 하는 것과 다르게 내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내 집 마련이 진짜 거의 유일한 꿈일 수 있고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이 되겠죠. 근데 저는 내 집 마련해서 부동산 투자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집값이 덜 오를 수는 있어도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해서 덜 오를 수는 있어도 내 집 마련했다 나 쫄딱 망했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울 것이고 첫 투자니까. 근데 이제 결국 아까 그 제목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해서 건물주까지 뭐 부동산 투자의 최종 꿈은 건물주겠죠. 근데 이제 건물주로 바로 가면 좋은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굴곡들이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주식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꼭 상가 투자나 뭐 이런 거 오피스텔 투자 실패하신 분들이 꼭 말을 해요. 나 주식으로 한 3년 전부터 한 2억 까먹었는데 오피스텔 뭐 투자해서 뭐 원금은커녕 뭐 임대료도 안 나오고 특히 상가 쪽은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좌주가 아니고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 부동산에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상권이랄지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그럼 그 주변에 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뭐 중개인들이겠죠. 그래서 주변의 권유로 그냥 사서 1, 2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실되고 심지어 매도를 하고 싶어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근데 주식도 똑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권유 내가 분석한 것도 아닌데 뭐 주변의 지인이랄지 아니면 뭐 증권사 직원이랄지 아니면 저 같은 유튜버랄지 이런 분들이 말한 종목을 사고 그 종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서 1, 2년 갖고 있다가 반토막 났네. 그래서 결국은 투자에서 진정한 투자자가 되고 성공 투자하기 위해선 내가 좀 책임감 있게 내가 사는 집, 건물, 상가 또는 내가 사는 주식이 과연 승산이 있는 건지 결국 투자는 올라야 되거든요. 향후에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그 실력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경험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투자하셨는데 그게 이제 막 아까 막 몇 배씩 불어나는 경험을 하셨다.
불어났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마법의 복리같이 불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떤 시기가 잘 맞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노력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네. 뭐 초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유의미한 뭐 큰 성과를 얻었던 게 뭐 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아니면 또 그걸 왜 했는지도 한번. 일단 그게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완전히 장기 투자로 나는 뭐 어떤 종목을 샀는데 10배가 났고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또 금액이 작을수록 단기 매매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단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 계좌에는 뭐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몇백만 원 단위로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은 오늘 사서 나중에 내 자식한테 상속시킬 주식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장기 투자라면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바이 앤 홀드거든요. 네. 좋은 주식 사서 갖고 있어. 근데 제가 100만 원으로 좋은 주식 사서 그 10배 나도 1000만 원이거든요. 저는 네. 1000만 원 벌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2배씩 벌어야 되는 그렇죠. 매년이 아니죠. 어쨌든 빠른 텀 안에. 네, 최대한. 그 당시 제 기억에 초반에는 거의 몇 달에 2배씩 벌었습니다. 몇 달, 뭐 한 달에 2배를 벌 수도 있고. 왜 그랬냐면,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 저는 이제 단기 매매로 최초로 접근을 했던 이유가 상한가 제도에 좀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한가가 이제 뭐 코스닥 12% 거래소 15% 그랬는데 하루에 15%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5방이면은 한 방 2방 하는데 5방이면 2배더라고요. 15% 복리 5번이 0.75가 아니고 2배예요. 그게 복리 마법이죠. 상한가 5방 가는 것만 잡으면 일주일에 2배네.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먹힐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상한가 100개씩 나왔기 때문에 그 100개의 상한가 첫 상한가 중에 뭐 한 30개가 2연속 상한가를 가고 또 뭐 한 10개가 3연속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 100개 중에 이 중에 진짜 100개가 뭐지? 5연속 상한가 갈 게 뭐지? 뭐 이런 접근을 하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날 가장 강한 종목 그 재료가 나와서 첫 상한가를 가는데 가장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 이런 거를 찾고자 노력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통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뭐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조차도 구분이 돼야 되는 것처럼 또 뭐 내 나이나 금액의 크기 또 현재 시대의 어떤 흐름 이런 거가 다 하나하나 맞물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적었고 상한가가 100종목씩 나왔고 그래서 그 기법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뭐 부동산도 뭐 비슷한 것들이 많죠. 과거에 정말 아파트 피가 뭐 1억 2억씩 막 붙어 있고 할 때는 빨리 이거 분양권 사갖고 피 받고 또 저쪽 가서 분양권 사서 피 받고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투기꾼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부동산 질서를 해친다고 하지만 만약에 합법적인 시기였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의 방식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찾아낸 거를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했는데 잘 되네? 그럼 2번, 3번 해서 잘 되면 그건 나한테 큰 수익을 주는 기법이자 무기가 되는 거고 내가 뭔가 생각해서 했는데 잘 안 되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빨리 폐기 처분을 하고 이런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말이 쉽지 이게 그걸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초창기에도 어떤 뭐 그 공부라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종목을 뭐 분석을 하시는 것도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니라면은 어떤 뭐 차트든 뭐든 뭐 분명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쓴 책 아까 네. 부자 공식도 말했지만 또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삼박자 투자법은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재무제표 가치 분석도 하고 또는 호재성 재료가 있는 재료 분석도 하고 또 가격의 움직임을 차트로 표현한 차트 분석도 하고 그래서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 종목을 선정하자라는 게 삼박자 투자법이에요. 근데 그 삼박자 투자법에서 사실은 중장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로 돈을 벌었다고 초창기에 벌었다고 하면 재무제표도 못 보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 직업이 세무사기 때문에 상위 0.1%로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못 봐서가 아니고 단기 매매 오늘 샀는데 오늘 오르는 종목은 재무제표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재료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저PBR주라는 열풍이 있거든요. 저PBR주가 오르는 이유는 과거에 그러면 뭐 작년에 저PBR주 PBR 0.2, 0.3
사람은 왜 안 올랐어요? 저 PBR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서 했던 밸류업 프로젝트 밸류업 시행을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정책안이 나와 있고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선반영해서 야, 저 PBR 주가 앞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거야.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재료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 매매할 때는 사실 재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에도 통하니까 상하가 종목들 전 종목들이 재료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서 어느 재료가 앞으로 2배 이상 가는 재료인지 어느 재료가 야 이거는 뭐 상하가 한두 방에 끝날 재료네 계속 매일매일 찾아보면서 야 이건 진짜 5방 가는 재료인데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 재료가 나왔을 때 그 파괴력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가 옆에 계신데 일반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이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봤을 때 어디 뭐 열차가 개통된대 어디에 어떤 시행이 네. 있을 거래 뭐 큰 건물이 들었을 거래 아니면 전철역이 어디로 간대 이런 거를 일반 부동산 투자에 별로 관심 없거나 약간의 관심만 있는 분들은 그 재료를 봐도 그 지역이 앞으로 땅이 오르겠다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부동산 투자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제 부동산 투자 실행을 해가는 투자자들은 그런 기사에서 이거 진짜 호재인데 이거 집값 여기 많이 오르겠네 이런 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감은 사실 감이라는 표현보단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앞으로 이것도 이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매일매일 분석하면 이 재료가 정말 2배 가는 재료인지 3배 가는 재료인지 그런 데이터가 쌓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초창기에 단기 매매로 좀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투자에서는 또 재무제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에서 또 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무제표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낼지 또는 재료에서 또는 차트에서 그것들은 계속 학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단타를 하면 인생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정말 소수고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하셨으니까 반대로 이게 일반적으로들 다들 하실 수 있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이게 그래도 어떤 이런 성향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거의 막 20년 전에 단기 매매 잘해서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요즘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단기 매매는 거의 은퇴할 나이라고 해도 이것도 그 약간 그 피지컬이 좀 필요한 거죠. 약간. 당연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저 사람 키가 크네. 네. 저 사람 몸이 건강하네. 눈에 보이잖아요. 키 작은 사람한테 키 크다고 할 수 없고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은 우리가 운이 좋았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둑 기사들에 대해서 운이 좋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급이 있고 단이 있고 대회에서 서로 붙어보면 누가 제일 잘하는지 우승을 하고 하니까. 근데 그 치열한 뇌로 승부하는 바둑 기사들 그 유명했던 사람들도 한 30이 넘어가면 거의 뭐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는 네. 거거든요. 또는 게이머들. 네, 프로게이머들도 프로게이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뭐 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완전 전성기고 30 넘어가면 사실은 다 은퇴했겠죠. 저는 단기 매매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기 매매를 절대 추천하거나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중장기 투자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이제 질문을 단기 매매부터 질문한 거니까 대답을 하는 건데 단기 매매는 사실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모두가 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향이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고스톱을 친구 3명이 치는데 셋이 똑같이 잘하지 않거든요. 한 명은 고스톱 잘 치는데 2명 못 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도 그럼 뭐를 타고나거나 어떤 거가 연습이 되었어야 하냐 했을 때 일단은 당연히 젊은 게 좋습니다. 감각, 순발력, 판단력, 실행력 이런 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젊어야 되고요. 근데 단지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면 승률이 낮아져요. 단기 매매는 사실은 1억으로 하느냐 10억으로 하느냐 10억 이상으로는 단기 매매 하는 건 거의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면서 올라가고 팔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매매의 금액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빠른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차트, 재료 분석 그리고 빠른 판단력 약간 젊은 분들이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8분은 당연히 중장기 투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 투자거든요. 시간 투자. 중장기 투자는 내가 주말에 한 5시간 공부하고 월요일날 이 종목 사서 한 1년 갖고 있어야겠다. 그게 중장기 투자란 말이에요. 네. 그럼 토요일, 일요일날 좋은 종목 골라서 월요일날 사면 1년 동안 할 일 없단 말이에요.
물론 계속 레벨업을 시키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매일매일 장중에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장중에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매매와 투자의 차이인데 매매는 당연히 장중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사실은 매매에 되게 적합하지가 않죠. 네. 장중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평일날 장중 시간에 크게 시간을 투여할 수 없는 분들은 매매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자기 자신의 타입과 매매나 투자냐의 결정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매매가 맞는 분들은 매매가 하고 투자가 맞는 분들은 투자가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이시고 좀 이렇게 순발력이나 손절매도 잘 못하시는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0중 8구 잘 안 되죠. 그래서 나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좀 파악하고 내가 좀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시간 투자도 되고 그 장중 시간도 되고 또는 좀 순발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매매를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게임 같은 거 해봐도 이게 몸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젊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총알도 안 나가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이게 이런 거 진짜 잘하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판단도 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 주식이라든 거 투자하시면 또 뭐 항상 뭐 돈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크게 잃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많이 뭐 어떤 손해를 봤던 뭐 그런 거에서 뭐 깨달은 뭐 이런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착각이 매번 투자하는 종목마다 다 수익이 날 거라는 착각이세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내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55%만 오르고 45%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투자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얼추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균값으로는 50%가 오르고 50%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평균값보다 조금만 잘해도 돈을 벌기 때문에 네. 55%가 오르고 45%가 떨어지면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이제 내가 손실난 종목, 실패한 종목에서 좀 뭔가를 얻어가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초반에 단기 매매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실패한 종목은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10번 들어가면 4번은 손해 나는 거고요. 손절매를 빨리빨리 하죠 그 대신. 그런데 좀 기억나는 손실 케이스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 한 10억 정도까지 됐을 때 그때도 저는 이제 한 10억까지는 단기 매매가 충분히 몰빵이 가능한 시기였고 그때까지도 계속 한 종목 몰빵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된통 크게 당했습니다. 하한가에 그 다음날 하까지 해서 거의 뭐 한 30-40% 나가. 네, 한 거의 35% 이렇게 목리로 네. 그래서 한 10억이 한 6, 7억이 됐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600, 700만 원이 됐었겠죠. 됐으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김윤석 배우가 마카오 박이거든요. 네. 근데 마카오 박이 왜 마카오 박이냐면 마카오에서 하룻밤에 60억을 따서 마카오 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지현 씨가 통통 튀는 목소리로 며칠 동안 그 60억을 땄는데 하룻밤에 다 날리거든요. 네. 어떻게 60억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적은 돈으로 60억을 벌 수 있으니까 날릴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거를 주식 투자에서 완전 공감하거든요. 1억으로 100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억으로 1억 2천을 만들려는 사람은 절대 빵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자의 기본,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론적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이론적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지 투자 철학이 생기고 투자 철학이 생겨야지 투자자로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확률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면 10번 들어가서 4번 손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난 기쁜 건데 6번 성공할 거니까. 네. 근데 그 4번의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주식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억으로 손해나면 절대 안 되는데 100억 벌고 싶어. 그건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마카오박이 3일 동안 60억을 벌고 무슨 1,000만 원으로 60억을 벌었대. 영화니까. 근데 그 60억을 하룻밤에 빵원이 됐대요. 네. 근데 마카오박의 답이 딱 그거였습니다. 내가 고위험으로 1,000만 원을 60억을 벌었으니까 60억이 하룻밤에 빵원이 될 수 있지.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
투자해서 내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되시고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뭐 1,000만 원이 600되고 또 그 600이 다시 2,000이 되고 2,000이 1,500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 겪었을 거 아니야. 근데 10억이 6억 되니까 이 위험을 내가 계속 감수해야 되나? 나는 빨리 100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몰빵으로 계속 이렇게 감수해야 되나? 그러다 정말 빵원이 될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이 빵원 되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10억이 6억이 된 건 이 6억이 또 빵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 저는 10억을 벌면서 못 먹던 소고기를 먹고 또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이러고 살았는데 다시 빵원이 되면 그걸 못 할 텐데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종목 몰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종목에 몇 종목 몰빵. 몰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현금 보유는 의미는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현금 보유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종목 몰빵은 하지 않고 뭐 하루에 한 3종목 이런 정도로 3분의 1씩 들어가는 전략을 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큰 손실에서 얻었던 거는 누가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뭐 이것 좀 사봐. 저는 처음부터 아무도 믿지 마라가 제 그 격언 책상 앞에 붙여놓는 거였기 때문에 누가 사라는 거를 산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친한 지인한테 주식도 안 하는 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속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샀는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는 그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제서야 재무제표를 봤죠. 제가 강의할 때 늘 그러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재무제표 보고 사라. 나중에 사후 약방문처럼 물린 다음에 재무제표 봤는데 안 좋으면 어떡하냐. 제가 딱 거기 걸렸더라고요. 너무 좋은 재료라고 듣고 바로 정말 며칠 동안 꽤 큰 금액을 샀는데 재료가 안 나와서 재무제표를 봐야지 했는데 거의 뭐 이건 뭐 적자 지속 막 관리 종목 들어가기 직전의 재무제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손절매 한 30% 하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큰 손절매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역시나 주식 투자에선 아무도 믿지 마라.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최동훈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은 것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타짜 같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렇게 성과를 내 가지고 돈을 벌면은 저희 채널은 이제 직장인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어쨌든 내가 원래 없던 돈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대로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뭔가 좀 내가 좀 큰 돈이 좀 생기니까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저는 사실은 나쁜 점은 크게 기억도 안 나고 거의 없다고 보고 싶어요. 나쁜 점은. 돈은 많아서 나쁠 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거는 일단 저기죠. 그러면 이제 부자가 우리가 되려고 하는 이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왜 저걸 못하지? 난 저게 왜 없지? 그게 이제 결국은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은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유. 근데 여기에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실제 다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이루어지려고 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스포츠카? 그냥 대놓고 페라리라고 해도 되나요? 뭐 좋은 차, 5억짜리 스포츠카 그걸 살 능력이 없을 땐 이제 경제적 자유가 없는 거죠. 스포츠카에 대해서 그걸 탄 사람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부럽고 나는 그 차가 너무 갖고 싶죠. 매일매일 밤마다 생각날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예를 들어 5억을 넘어서 50억 100억을 벌었다면 5억짜리 차 당장 살 수 있잖아요. 안 사는 부자가 더 많지 않나요? 5억짜리 스포츠가 없는 부자가 더 많을 텐데 하지만 그 없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당장 오늘 가서 계약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자유라고 보거든요. 자유라는 건 내가 그걸 꼭 하는 게 아니고 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누린다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저거 하네라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좋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건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과소비할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취미도 많이 갖고 취미도 사실 다 돈이거든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장비빨도 세워야 되고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게 카메라 취미였던 것 같은데 좋다는 렌즈 다 샀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뭐 오토바이 취미를 가져서 막 이종 소형 면허를 따러 가서 따고 또 오토바이 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여유가 없으면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뭐 돈이 생겼을 때 유일한 장점이라고 봐요. 그 이외의 장점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어떤 가능성. 그것도 돈으로.
왜냐면 돈으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단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하지 않는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안 하면서 남들이 부럽진 않다. 뭐 요 정도가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맞죠. 보통 그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막상 가지면 그게 또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 가지기 전까지가 재밌지. 막상 사고 나면 뭐 그냥 또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게 이게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걸 얻으면 또 다른 걸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 공짜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돈 때문에 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일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돈을 벌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과 투자인데 소득은 내 투입 시간하고 정말 많이 비례하겠죠. 내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자기 개발도 하고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선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사업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투자는 안 그러냐 했을 때 저는 사실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쉽게 돈 벌 수 있어서 같은 개념들이 꽤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니까 쉽게 돈을 잃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투자가들 중에 연구를 게을리하는 투자는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주식 잘하려면 베이스가 통계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 있어요. 야 내가 아는 사람은 그거 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서 그거 100배 났잖아 뭐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초창기에 사는데 100배 네. 났잖아. 걔 그래도 100억 부자 됐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 100명 중에 성공한 투자자 100명 중에 10명은 노력 안 하고 운이 있어서 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90명은 당연히 엄청 많은 다른 사람 대비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입한 투자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1000명 중에 100명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럼 10%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0% 중에 성공한 사람이 9%고 운이 좋아서 1%잖아요. 내가 1%의 확률로 성공한 투자자가 될 건지 9%의 확률로 성공한 투자자가 될 건지는 너무 간단한 계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안 살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까 말한 1% 또는 0.1%의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일본 선수 있죠. 네. 오타니요? 오타니? 네. 그 선수에 대해 잘은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선수가 했던 그 행동이 너무 저한테도 와닿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운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선행을 하고 네. 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운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레기만 주었을까요? 야구를 완벽하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우리 이번에 아시안컵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가 운이 좋아서 EPL 뛰고 지금 뭐 수백억 연봉을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없잖아요. 너무 열심히 한 게 지금 성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운의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운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당연히 운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나의 노력과 실력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가 좋아질 거를 지금 산다 뭐 이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해보고 경험하면 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뭐 원칙이라든지 무언가 있으니까 이제 나름 필터링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어떻게 이제 종목을 좀 뭐 발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매수가보다 더 비싼 매도가로 팔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늘은 10,000원인데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20,000원이 되는 종목을 찾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일단 오늘까지 추세입니다. 추세. 오늘까지 잘한 사람들이 내일도 잘하겠지. 10년 전보다 5년 전에, 5년 전보다 3년 전에, 3년 전보다 2년 전, 1년 전,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잘해온 사람, 성장해온 사람이 앞으로도 성장하겠지. 그게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추세는 나는 재무제표 공부했는데 추세라는 거 못 배웠는데 근데 사실 재무제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원래 추세는 차트적인 용어인데요. 상승 추세라는 말은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까지. 네. 재무제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매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면 재무제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재무제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차트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이건 사실은 겹쳐질 거예요. 한
종목이 네. 재무제표가 10년 동안 상승했다면 차트도 10년 동안 상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 가치와 가격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일시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가 가치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주가가 10년 동안 올랐다면 그 주가가 왜 올랐겠어요? 가치가 10년 동안 올랐으니까 올랐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10년 동안 오른 종목을 찾던 가치가 10년 동안 오른 종목을 찾던 여태까지 오늘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성장주를 찾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탑다운이라는 개념을 결부시킨다면 결국은 탑다운은 어떤 개념이냐면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부동산 시장에서의 탑다운은 이런 게 있겠죠. 나 저 집 너무 사고 싶은데 저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이게 버텀업이에요. 탑다운은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갖고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었는데 지금 사는 거 말고 좀 금리가 떨어지면 살까? 이게 탑다운이에요. 아파트만 보면 버텀업. 네. 경제 전체를 보면 탑다운. 네. 주식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좋은데 이거 탑다운. 야 지금 시장 경제가 어떻고 미국 시장은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반도체 업황은 어때? 이게 탑다운. 그러면은 결국은 탑다운의 중요성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어느 시기를 선택할지 또는 어떤 업종의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가 결정이 거의 스크린처럼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거래소와 코스닥은 2,000 종목이 넘어요. 2,000 종목이 넘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좋은 종목을 찾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탑다운으로 일단 업종을 고르는 거죠. 나는 반도체 업종이 앞으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업종을 픽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원픽 종목을 고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픽 종목을 고를 때는 차트 중요 포인트들 또 재무제표 중요 포인트들 또 재료 가치가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한 종목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주를 찾는 좋은 방법은 성장 산업에서 찾아라. 성장 산업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미 다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식 한 달만 해도 다 알 텐데. 그죠? 건설 산업, 은행 산업, 조선 산업 이런 산업은 더 이상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걸요. 보통 사람들이. 반대로 자율주행 산업, AI 산업, 반도체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을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이유는 글로벌 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총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매그니피션트 세븐 하는 종목들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시총이 큰 7종목이면서 S&P 500 지수 전체 500 종목의 평균 작년 성장률이 한 3%라고 했을 때 얘네가 한 15% 됐대요. 그럼 다른 평균 기업들의 3배, 4배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기업들이 네.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아마존 이렇게 7종목이거든요. 이 7종목을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성장 산업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목과 유사한 성장 산업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장주를 찾는 과정. 실제로 주식을 하면은 이제 손해도 보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안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뭔가 막 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실도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손해 보는 이유 뭐 이런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식 투자의 본질이랄지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좀 일단 없습니다.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철학은 원칙 같은 거예요. 꼭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원칙들이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시고 그냥 나는 내가 산 종목 한 종목 이게 2배가 가면 부자 이게 2배 되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은 데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건 종목 선정이고요. 종목 선정보다 좀 더 큰 개념의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운영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운영.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 포트폴리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 이런 건 다 재무관리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론들인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는 건 재무관리에서 제일 앞에 배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는 뭐냐면 결국 투자라는 건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낮추려고 해야 돼요. 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사서 10,000원짜리를 2달 있다 또는 1년 있다 2만 원에 팔면 나는 2배 버니까. 근데 그 10,000원짜리가 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한 종목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죠. 저는 단기 매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없어져도 되는 돈인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경험적으로 난 이 돈 빨리 부자 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진짜 부자 되겠다 하다가 10억에서 한번 딱 걸리고서는 절대 한 종목은 안 되겠다. 세 종목을 사야지 네. 이렇게 했었는데 왜 한 종목을 사면 안 되냐면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한 종목이 2배가 될 수도 있지만 주가가 빵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몰빵한 한 종목은 절대 그렇지 않아. 저는 늘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절대적인 한 종목을 찾을 능력이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안 좋겠지만 2천 종목 중에 정말 좋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찾아서 3분의 1씩 투자하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의 제 첫 번째 원칙은 한 종목 사지 마시고 여러 개 사시라. 최하 3개. 근데 여기서 그럼 또 그럼 나는 한 100개 사면 더 좋겠네요. 네. 100개 사면 더 좋겠네요. 그럼 한 종목 사면 안 되고 3개 사면 되는 건 제가 수익률적인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고 위험 분산 효과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100개를 사면 위험 분산 효과는 100점 만점이에요. 하지만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럼 주식 투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ETF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적정 넘버 숫자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평균적으로는 저는 적으면 3개에서 뭐 많으면 10개 정도 요 사이의 포트폴리오 숫자를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손해 나시는 분들은 왜 손해가 날까요? 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 있는 분도 있겠지만 뭐 3개, 10개, 20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10분 중에 9분은 모두 다 파란색 마이너스 종목일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에 어떻게 알았지? 나 10개 갖고 있는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실패하시는 겁니다. 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0종목을 샀는데 계좌를 열었는데 10개가 있는데 다 마이너스다? 그럼 그분은 10개 사면 5개는 플러스가 나고 5개는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네. 근데 10개가 다 마이너스가 났다면 소위 말하는 너무 똥손이래 갖고 뭐 사는 족족 마이너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리가 없어요. 10개 사는데 다 마이너스일 리가 없습니다. 10개를 산 게 아니죠. 20개를 샀겠죠. 네. 20개를 처음에 샀겠죠. 근데 플러스가 10개고 마이너스가 10개일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마이너스 자식이 너무 속상합니다. 얘 손해났네. 플러스 애는 되게 뿌듯해요. 여기 이익 났네. 이익 실현할 땐 기분이 좋습니다. 손절매할 땐 기분이 더럽죠. 이게 주식 투자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 잘하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했을 때 안 좋은 결정들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T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저도 T인데 분명히 10개 중에 5개는 플러스 5개는 마이너스 아까 20개로 예를 들었죠. 20개 중에 10개는 플러스 10개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판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편하니까. 마이너스는 절대 못 팝니다. 왜? 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럼 우리 살면서 불편한 걸 잘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하나요? 편한 걸 잘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불편한 걸 하나요? 잘해야죠. 불편한 걸 잘하는 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편한 게 뭘까요?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새벽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들은 거 참아가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때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할 때 그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걸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방금 말한 포트폴리오 운영에도 똑같은데 마이너스만 남겨놓고 플러스는 팔았다? 이 계좌는 앞으로 잘 될 확률이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추세라 그랬잖아요. 3년 전보다 2년 전, 2년 전보다 1년 전, 1년 전보다 오늘까지 좋은 게 앞으로도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상승 추세예요. 네.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500원에 된 건 11,000원, 12,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의 종목이에요. 10,000원에 샀는데 9,500원, 9,000원, 8,000원 떨어진 건 하락 추세의 종목이에요. 내 종목들을 상승 추세는 다 버리고 하락 추세만 다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다 마이너스라면 일단 포트폴리오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좀 빨리 손실은 빨리 쳐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종목이 절대 다수라면 여태까지 좀 주식에 대한 철학이 없고 잘못하신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내가 빨리 어떻게 버리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된 것들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를 마치 감독이 축구팀이나 야구팀을 꾸리듯이 별로 이거 같이 떼어봐야 우리 승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선수인데 바로바로 쳐내시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선수야. 그러면 바로 4번 타자를 기용하거나 주장 스트라이커를 써야 되잖아요. 종목도 수익이 잘 나고 너무 좋은 종목이야. 그건 계속 포트폴리오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내가 적정 넘버가 잘 돼 있는지 한 개만 투자 몰빵하는 건 아닌지 50개 100개씩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만 있는 건 아닌지 마이너스가 있는 건 뭔가 투자에 대한 철학
생각, 개념, 추세 이런 거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알더라도 못 지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나 손절면 추가도 못 하겠어. 그게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절매하는 순간 그 순간이 힘든 거거든요. 안 팔고 계좌에 파는 것만 있을 때 기분 좋나요? 안 좋을걸요. 그래서 팔 때의 순간 안 좋은 거를 이겨내면 계좌가 깨끗해지고 기분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팔면 아직 손실이 확정이 안 됐지만 파는 순간 이제 계좌가 팍 줄어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회복되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역시 학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모론가라고 하거든요. 썬크 코스트라고 합니다. 메모론가. 떡볶이집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떡볶이집을 사업을 합니다. 사업. 1억을 들여서 사업을 떡볶이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1년 해보니까 상권 분석을 잘못해갖고 떡볶이 먹는 애들은 없고 다 성인들만 있는 네. 그런 주택가래갖고 떡볶이집이 장사가 안 돼요. 네. 근데 매달 뭐 인건비다 뭐다 해서 매달 1,000만 원씩 적자입니다. 나는 수익이 없고 매달 1,000만 원씩 적자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됐어. 거기는 상권이 완전히 손님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임대료랑 뭐 인건비랑 해서 매달 1,000만 원 적자예요. 네.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나간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장 오늘 사업을 접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매달 1,000만 원 손해봐야 되니까. 근데 사업을 대부분이 못 접습니다. 왜? 애초에 투자한 1억 때문에. 1억 때문에 못해서 매달 1,000만 원씩 2년 3년 더 까먹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용어가 매몰 비용이거든요. 어떤 게 매몰 비용인지. 관리회계라는 건 내가 관리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수치가 무엇냐를 결정하는 건데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익 실현 매도냐 손실 매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종목이 추세가 깨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안 좋은 흐름인지가 중요한 건데 안 좋은 종목의 흐름인 것을 매도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손실이 났으니까 안 좋은 흐름이겠죠. 그래서 손해가 났어. 나는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이 됐어. 10,000원은 내가 매도하는데 의사결정에 사실은 하나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매몰 원가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감정적인 부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면 기분 더 좋아진다는 거. 또 이론적으로 막 이거 미실현 이익인데 팔면 실현 손실인데 안 팔면 어쨌든 아직 실현 손실은 아니잖아. 사실은 주식은 미실현과 실현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투자 대상 중에 가장 환금성이 높은 유동성이 높은 게 주식이거든요. 네. 주식은 오늘 내가 클릭만 누르면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기회비용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건 A를 투자할지 B를 투자할지의 투자 수단이잖아요.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1억을 갖고 있다면 그 물려있는 종목은 지금 미실현 손실이긴 하지만 그걸 바로 오늘 파는 순간 이것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물려있는 종목과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의사결정에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고 물린 종목이 있을 때 어느 종목이 앞으로도 주가가 좋게 움직일지. 근데 사고 싶은 종목이 더 좋게 움직일 거면 당연히 물린 종목을 당장 지금 팔고 사고 싶은 종목을 사야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어요. 네. 내가 판 건 올라갈 것 네. 같고 팔면 오른다. 내가 살면 떨어질 것 같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 열심히 안 해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 종목만 봅니다. 내 종목. 요즘은 네이버 검색어가 없는데 네이버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가 나올 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그 당시에 검색어가 떴을 때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 40대 50대 삼성전자가 늘 5위 안에 들었어요. 늘. 삼성전자. 그 얘기는 뭐냐. 40, 50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자가 아닌 계좌주께서 HTS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MTS 들어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를 검색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검색해서 오늘 얼마 올랐네 떨어졌네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종목이 오늘 얼마 올랐네 얼마 떨어졌네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종목을 연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아쉬움만 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새로 살 종목은 괜히 사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세무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좀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정규 교육 과정에서 뭐 알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뭐가 공부인지도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준비라는 건
뭐 보통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보다 알면서도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시간 투자하는 거, 네. 뭐 노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노는 게 더 재밌고 쉬는 게 더 좋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공부하는 도구 너무 많습니다. 좋은 책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온라인 서적에 이렇게 스테디셀러 딱 누르면 이렇게 파트가 있죠. 뭐 경제 파트 또 하나 누르면 재테크 한 번 더 누르면 주식에 딱 클릭을 하시면 스테디셀러 하면 거의 뭐 5년 10년 동안 잘 팔렸던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1위부터 20위 안에 몇 권 읽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20권 다 읽었다. 그러면은 뭐 책은 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위까지 중에 한 권도 안 읽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이제 공부 뭐 하셨는지 알겠죠. 스테디셀러 책.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평균값 이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평균값으로 남들이 하는 거 정도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스테디셀러가 딱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디셀러에 있는 주식 투자의 그 전설들이 쓴 이야기들 내가 이런 정도는 알고 해야지 정도가 기본이니까 책 공부하시고요. 그다음 리포트 매일매일 똑똑하신 분들이 리포트를 써주시거든요.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죠. 네. 해외 증시 분석도 하고 산업 분석들 굉장히 좋은 산업 분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 분석들 해외 증시 분석들 리포트 보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써 써 있는 것은 오래된 책들은 스테디셀러들은 사실은 현장감이 있진 않아요. 다만 주식에 대한 철학, 원칙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실제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보는 건 결국은 HTS예요. 그래서 HTS를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알고 보는지 그러니까 HTS 메뉴를 다 눌러보세요. 눌러보다가 모르시면 콜센터에 전화도 해보시고 이거 뭔 기능이냐 물어봐서 HTS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그게 저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매일매일의 주식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HTS 메뉴들, 그리고 이제 좀 스테디셀러 아직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주식 책들, 뭐 이런 게 이제 뭐 좋은 공부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도 생기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때부터 막 더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시작조차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기본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누가 좋은 거 하나 좀 찝어줬으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서 손해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책도 보면서 약간 기본기도 좀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저희 채널은 좀 부동산 쪽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좀 약간 잠잠하기도 하고 투자하는데 아직 뭐 제약도 많기 때문에 약간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딱 이제 24년 한 2월 요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들어가기에는 뭐 나쁜 어떤 상황은 아닌가요?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시기로만 본다면 저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근데 우려스러운 건 시기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실은 그 투자자의 중요성이 훨씬 크죠. 시기가 중요하냐 투자자가 중요하냐 저는 투자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좋은 시기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면 이상한 거 사보고 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면 지수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2,600 이 정도에서 뭐 2,700, 2,800, 3,000 간다 쳐도 그래봐야 지수 한 10%, 15% 오르는 거거든요. 그 지수 10% 오르는 시기에 지수보다 아웃퍼포먼스 하는 종목들 잘만 잡으면 50%, 100%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 지수가 2배 올랐던 1,400에서 2,800, 3,000 갔던 지수로는 2배 올랐지만 정말 주도주적 성격의 애들은 주가가 3배, 4배,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랄지 포트폴리오 운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그 말씀은 여태까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자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리고요. 시기가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치로 나오는 변수들. 변수값이라는 건 변화하는 수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변화하는 수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하고 GDP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금리는 왜 중요하냐면 뭐 부동산 시장도 똑같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 또는 적게 풀려 있는지 척도란 말이죠. 금리가 높을수록 시중에 돈은 줄어들고 금리가 낮을수록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가 낮은 게 우리 투자 환경에 좋을까요? 높은 게 투자 환경에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잠잠할까요?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올해 좋을 이유는 금리가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무슨 눈 떴더니 와 오늘 금리 막 10% 내렸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도표상에 다 나와 있고 FOMC 일정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일정도 다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날짜에 금리를 내릴 거냐 오릴 거냐 동결일 거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은 지금 0%. 이제 인상은 없습니다. 그럼 최고점은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최고점에서 금리를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의 문제인데 3월 달에 원래 점도표상으로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6월이겠죠 뭐. 또는 6월에 안 하면 9월이겠죠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 정점을 일단 찍었고 금리 인하만이 남은 거예요. 시점의 차이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좋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좋은 거니까 금리적인 측면에서 올해는 주식 투자하기 좋은 해다는 참인 거죠. 진실인 거죠. 더 좋은 건 뭐냐면 금리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원래 해요. 네. 그러니까 뭐 6월쯤 내린다 하면 지금 1월, 2월이니까 선반영이 돼가고 있는 단계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죠.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 늘 중요한 변수는 GDP라고 말씀드렸는데 GDP는 우리가 한국말로 경기라 그래요. 경기가 좋냐 나쁘냐. 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좋냐 나쁘냐는 결국은 기업들이 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특히 나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 혁신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기술 혁신의 시기에 그 기술 산업들이 계속 큰 수익성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의 시기에 GDP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주식하기 나쁘지 않은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지금 정부 정책이 그래도 이게 제로라는 건 너 오늘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물론 짬짜면도 있고 이게 사례가 안 맞네. 남볶음밥. 이제는 안 맞네. 원래는 저는 이제 주식에서 사례를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난 짬뽕이야 짜장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료가 이거 호재 같기도 하고 악재 같기도 하고 아니고 호재면 호재 악재면 악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들을 우대해주는 일본에서 성공했던 그런 기법들을 갖고 오는 이 정부 정책은 호재냐 악재냐에서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두 변수인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가고 있고 GDP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은 친 주식시장 정책, 친 주주 정책, 친 기업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하기 좋은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주식이 아까 55대 45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도 어쨌든 55에 조금 더 가깝게 약간의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좋으니까 어차피 시작할 거 뭐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시작하기보다는 이럴 때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좀 공부하셔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 이제 투자자로서 뭐 부자 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도 얘기도 해보고 주식 투자 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보면서 저희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무사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